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정행 2단의 정보반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한 원고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좀 같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발표할 경강의 주제는 그 정산종사법어 그 세전교육편의 유교의 도입니다. 근데 이 유교의 도를 제가 이제 법문 내용을 좀 이렇게 보면서 첫 번째로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게 이 어린이 교육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심교, 행교, 또 언교, 엄교의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법문의 말씀에 보면 대종사님의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 길을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보고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경강을 준비를 하면서 대종사님 말씀에서 한번 이 네 가지 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내용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다른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지 않고 대종경 전체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이 네 가지 도가 대종사님 말씀에서 좀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좀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심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심교라고 하면 그 부모가 신앙처를 두고 그 바르고 평탄하게 마음을 가져서 자녀가 그 마음을 채받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 부모가 먼저 마음의 근간을 두고 그 자녀가 부모의 본 마음을 좀 채받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종경에서 이제 살펴보면 여러 곳에 이제 이런 관련된 말씀이 좀 나오는데요. 당장 이제 교육품 28장을 한번 보면 그 현재의 과학이나 학문으로는 수신에 참다운 공부를 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마음 닦는 공부를 주장하는 도가가 아니면 그 참된 경지를 다 발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으시고요. 또 인도품 43장에서는 그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면은 온 집안이 같이 신앙할 만한 종교를 가지고 새로운 정신으로 새 생활을 전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인도품 47장에는 사람이 어릴 때는 그 부모의 하는 것을 보고 들어서 그 정신을 이어받기가 쉬우니 부모는 바른 사업과 옳은 길을 밟기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바른 교육의 첫 번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두 번째 행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교는 부모가 먼저 실행을 하고 또 행동의 법도가 있어서 자녀가 부모의 바른 행동을 채받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자녀 교육의 근본처인 가정의 중요성을 밝힌 법문이 또 있습니다. 인도품 42장인데요. 한 나라는 여러 가정들을 모아놓은 것이니 한 가정은 곧 작은 나라인 동시에 큰 나라의 근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자녀 교육에 빗대서도 적용할 수 있는 법문들이 좀 있습니다. 요은품 14장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교단품 4장에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적용하여 보면 그 특성이 각각 다르니 사람마다 특성이 있음을 이해해야만 동지 사이에 촉되지 아니한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모가 좀 유념해서 그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라는 덕목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조금 드려보면 저는 이제 애들이 좀 다 이제 좀 커서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 작은 애는 지금 현재 군대에 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법문 이번에 이제 또 교강을 준비하면서 잠깐 좀 제 생각을 좀 해보니까 애들이 조금 어렸을 때 제가 이런 유교의 도를 좀 잘 알아서 이렇게 좀 실천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아마 당장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런 유교의 도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종경을 보면서 대종사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돼서 어찌 보면 제가 이번 경강을 발표를 하면서 대종사님께 좀 빚을 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어서 제가 세 번째 언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언교라고 하면 자녀에게
소년의 참된 언행을 많이 일러주어서 이를 자녀가 채받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사리를 순순히 타일러서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유언품 38장을 보면 그 세상에 제도하기가 어려운 사람의 첫 번째가 그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이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대종사님께서도 직접 이 소년의 말씀에 더해서 법문을 하신 또 법문이 있습니다. 인도품 34장인데요. 처세를 할 때에는 유하게 하고 다소 어눌하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소년의 시 한 편을 쓰시고는 그 글 끝에 이대로 행하는 이는 늘 안락하리라라고 하시면서 한 길을 더 쓰시어서 소년의 말씀을 또 전하고 계신 법문도 있습니다. 또 순순히 타일러서 교육하라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변희품 28장에 보면 유상보시와 무상보시의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그 유상보시는 걸음을 위에다 흩어주는 것과 같고 또 무상보시는 걸음을 한 후에 묻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자녀 교육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좀 서서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네 번째 이제 엄교입니다. 이 엄교는 자녀가 철없는 때에 부득이 쓰는 법이고 때에 따라서 적당히 활용해야 효과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실시품 24장을 보면 대종사께서 한 제자를 꾸짖고 나서 그 성안으로 이렇게 대했는지라 그 연유를 묻자 아까는 그의 사심을 부수기 위해서 그러하였고 이제는 그의 정심을 복돋기 위해서 이러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 혼내는 데 있어서도 좀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인도품 19장을 보면 한 제자가 부하의 임원에게 지나치게 엄책을 하는 것을 보시고는 그대가 증에 끌린 바가 없이 훈계를 하였다면 그 말이 법이 될 것이나 만일 끌린 바가 있었다면 법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유언품 12장을 보면 그 악인이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그 엄교보다는 친교를 우선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경강 공부를 하면서 느낀 그 몇 가지 감상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유교의 도에서 이르는 이 네 가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요도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릴 때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생의 도라는 생각이 먼저 좀 들었습니다. 또한 이 유교의 도 네 가지는 가르침을 받는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르치는 부모에게 더 필요한 그 부모의 도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유교의 도는 그 자녀에게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근본인 성품과 정신을 바르게 하고 나아가서 과학과 도학을 병진하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으로 받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이사병행을 근본으로 하는 이 원불교만의 독특한 어떤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오고 또 세상이 변하면 자녀 교육법도 또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아무리 조금 달라지더라도 이 정선종사께서 세전에서 밝히신 종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발음에 변하지 않는 교육의 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도학으로서 바탕이 되는 교육을 삼고 과학으로서 사용하는 교육을 삼아야 안과 밖의 문명이 겸전하고 인류의 행복이 원만하리라고 하신 이 정선종사님의 세전 말씀에 이 자녀 교육에 참된 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이제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이제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그다음에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하였었는데 이제는 이제 고령화가 너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목적이 있는데 이제 이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수행하기 힘든 노인 등에 대해서 신체활동 지원과 가사활동 지원 등을 장기 요양급여 제공을 하고 있으며 노후에도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제 이 국민건강보험은 나라마다 좀 다른데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보험 방식이 있고 조세 방식이 있는데 저희 나라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방식이란 저희가 지금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시죠. 거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에 장기요양보험을 받게 될 때 이 저희들이 내고 있던 돈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잠깐 뭐 여러 가지 감각강상이 많지만 이제 제가 강연을 하게 되었다고 이제 주보를 딱 보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일이 있어서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틈틈이 다행히 핸드폰에 노트가 있으니까 틈틈이 조금씩 감각감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제 나이대 부모님들은 이제 근대사의 굴곡진 삶과 지금 21세기 초현대 사회를 공존하면서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교도님들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일을 하면서 느껴지는 생각이 있었어요. 고령의 나이가 될수록 고유한 성격, 고착화된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저희도 당연히 밟게 되는 길이죠. 상담하다 보면 어르신들 자녀들이 열이면 열, 우리 부모님은 고집이 셉니다. 라고 하시죠. 그러면 이제 모든 부모님들은 다 고집이 셉니다. 라고 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이제 87이신데, 저희 어머니하고 대화하다 보면 제가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뭐 답답해서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또 법사님이신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도 막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이렇게 해보기도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머니도 저한테 그러시겠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와 여러 어르신을 만나면서 드는 결론은 부모님을 바른 말로 하여 이해시킨다거나 또 고쳐보려거나 돌려보려거나 하지 말자. 안 된다입니다. 공부인들마저도 잘 돌리지 못해서 매주 공부하자 하는데 공부하지 않고 사는 비종교인들 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렵지 않겠습니까? 나이 들므로써 받아야만 하는 고집 있는 어른이라고 말하기에 앞서 어머니는 어머니기 전에 한 여성으로 보고 아버지는 한 남성으로 보아서 살아오신 인생을 인정해드리고 함께 나눌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지라고 하며 짠하게 서로를 인정해 주자입니다. 제가 깊은 공부 없이 올라와 몇 마디 하여 송구스럽지만 그리고 이렇게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0월 7일 날 제가 돌보던 어르신이 담당하던 어르신께서 1시간 요양을 하고 나서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구급차를 타고 전주에 왔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병원마다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길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구급차 안에서 운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있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뇌경색이 조금 오셔가지고 급하게 또 응급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주병 응급실에 어머니와 하룻밤을 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응급실을 오시는 어르신들이나 젊은이들, 뭐 이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병은 오기 때문에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은 또 젊은 분이든 건강 관리를 참 잘 하셔야겠다. 첫째도 건강 관리를 잘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나이 드신 부모님은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셔서 젊은 자녀들의 근심 걱정하게 않고 직장을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이고, 어르신들의 도리이고, 젊은 분들은 또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들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인정해주자. 살아온 생이 있기 때문에 인정해주자 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또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험난한 경쟁을 뚫고 11단에서 나왔습니다. 산도 보통 산이 아닙니다. 진산, 원산, 덕산, 많은 산을 넘어서 시험을 봤어요. 조금 전에 한 일산 수행요법, 그걸 그 암도가는 그랬는데 저는 잘했다 하고 무사히 나올 줄 알고 했어요. 그랬는데 제 7번째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울 줄 아는 사람 돌자, 그것을 제가 빼놓고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산 당신이 나가서 좀 배울 줄 아는 사람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뽑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수행 요법 제7, 그걸 잘 못 외우는 사람은 이 탄상에 오른다. 그것을 명심하세요. 제가 근 5, 6년간 이 법회를 볼 수가 없었던 개인 사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치교당도 몇 번 나갔고, 줄곧 압구정교당에서 오다가 합쳐져서 이 역삼교당에 이렇게 와가지고 놀란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제 느낌을 말씀드리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뭔가 귀에 들리죠? 대치교당에서도 했었던가요? 압구정교당에서도 이런 리드미컬한 음악이 쭉 오면서 그 입정시간 또는 법회할 때 처음에 나오는 이 음악 소리, 이 역삼교당에 와가지고 제가 느낀 거가 너무나 현대 감각에 맞게 이 인테리어 되고 설치되고 너무 그 감정을 따뜻하게 해주는 시설로 된 것에 대해서, 우측에는 우리 성인 어른들의 합창단이 있고, 2층에 가면요 어린이들이, 그래도 낙보도 없어요, 불협화음으로 왁자지껄, 그 다음에 쾅쾅 우르쾅쾅, 그냥 천연덕스런 그 음악이 나와요.
다른 교당에서도 있나? 그리고 이것 좀 본받아 갔으면 할 정도로. 어린이들 그 음성 들으면서 우리 성인 어른들 5층에 올라올 때, 우리 그 태고적, 우리 꾸밈 없던 그 시절의 웃음소리, 깔깔거리는 소리 들으니까 내 이놈들 시끄럽다 그런 소리 나와요? 너무나 그냥 흐뭇하고 그냥 생동감이 넘치죠. 1층에, 2층에 그 합창단이 그렇게 어린이 합창단이 있고 3층은 뭔가, 3층은 3층대로 거기는 식사 시간에만 합창단이 있어요. 거기도 지휘자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두 줄로 아주 그 창작적으로 냄비를 탕탕 두드린다든가 수저나 저분으로 땡땡거리는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그 합창단 하시는 분들이 전부 웃음기 띠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베풀려고 음식을 만들면서 그렇게 합창을 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삼교당이 1층은 일상의 생활인 그곳에 열어주었고 들어온 입구는 화단으로 꾸며져 있고 2층, 3층, 4층, 5층 모두가 너무 시설이 좋아가지고 이 역삼교당을 꾸밀 때의 그 설계, 계획하셨던 분, 이분은 일원상 대종사님의 그 계시를 받았나? 어느 건축업자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집은 질 수 있어도 좀 눈이 침침하고 아직 마음이 안 배우는 여기에 자막이 딱 나오고 입정 시간에 잔잔한 음악이 깔리고 또 여기에 편안하게 이 법회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시설을 해준 분들에게 그 감사를 느끼면서 제가 어디 가서 이걸 자랑하지? 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종교적인 이 거필만 나오면 저는 그냥 아주 편안해요. 우리 원불교는 교리가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어디 신비하다든가 허무맹랑하다든가 이런 걸 빌려오지 않고 사실적이고 그 다음에 높고 낮음이 없이 평형을 이루면서 너무 좋다는 그 원불교 일원상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디 가서 툭 내놓지 않고도 자랑스럽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면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원불교를 욕하는 사람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원불교를 헐뜯고 뭐라고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우열을 가린다기보다도 그냥 자부심도 느끼고 내가 이 원불교를 가져서 내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는 여기다가 저 안에 음악실에서 틀어주는 것을 좀 입력 좀 시켜달라고 해서 한 8인가 9곡을 입력을 해서 한 2, 3분 해요, 한 곡이. 그래서 자기 전에도 이렇게 눌러보고 뭣도 눌러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도부님들도 조금 음악적인 거 이런 것을 관심이 계신 분이면 저기서 해주실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할 줄 모르니까 제 거 가져다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음악이 여기에 잔잔하게 깔려가지고 그냥 어디
카페나 그런 데는 들을 수 없어요. 절대 들을 수 없어요. 돈으로 환산 못하는 어떠한 노고와 상관없이 입력해서 저녁에 듣고 있고 낮에 한가할 때 이렇게 딱 열고 뭐 작업하고 오면 그래서 저는 이 역삼교장을 음악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음악적인 해석을 가져둔 영감을 준 이 시설에 하신 분, 이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려고 제가 이 역삼교장에서 느낀 점을 감상문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 앞으로 이제 단상에 와서 또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